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 명이 부자가 되겠다는 꿈을 품고 선물 시장에 입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대부분은 오늘 안에 전 재산을 잃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선물 시장은 원래 손실을 막으려고 태어났습니다. 가격이 오를까봐 두려운 사람과 가격이 내릴까봐 두려운 사람이 미래를 미리 약속하며 서로의 불안을 덜어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보험이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시장은 전 세계 주식 거래 대금의 수십 배 규모로 불어났습니다. 밀을 살 생각도 기름을 받을 창고도 없는 사람들이 0.001초 단위로 사고팔며 서로의 돈을 빼앗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여러분은 선물 시장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20배짜리 레버리지가 어떻게 평범한 직장인을 순식간에 신용불량자로 만드는지, 그리고 수조원을 움직이는 세력들이 어떤 덫을 놓는지 낱낱이 확인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까지 보시면 절대 당하지 않는 실전 생존 3원칙도 드립니다. 자, 시작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방금 선물 시장에서 500만 원으로 5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제로 오늘 누군가는 딱 그 반대 상황을 겪었습니다. 500만 원을 넣었다가 5천만 원을 빚진 채 시장을 떠난 사람이요. 그것도 단 하루 만에. 주식 커뮤니티를 보면 선물 투자 성공 후기가 넘쳐납니다. 코스피 선물로 이틀 만에 2배 달성. 나스닥 선물 단타로 월급의 10배. 형광 초록빛 수익 인증샷과 함께 댓글에는 방법 알려주세요가 수백 개 달립니다. 그런데 그 게시글 바로 아래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청산당한 사람들은 인증샷을 올리지 않으니까요. 선물 시장과 주식 시장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주식은 잃어도 원금까지만 잃습니다. 삼성전자 100만 원어치를 샀는데 회사가 망하면 100만 원을 잃습니다. 끝입니다. 하지만 선물은 다릅니다. 원금 너머로 빚이 계속 쌓입니다. 왜냐하면 선물은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주식은 지금 있는 돈으로 지금 있는 주식을 사는 현물 거래입니다. 반면 선물은 미래의 어떤 날 이 가격에 이만큼 사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차액을 물어내야 합니다. 여기에 증거금 제도가 더해지면 악마가 탄생합니다. 선물 계약을 맺을 때 계약 전체 금액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 5에서 10% 정도의 증거금만 있으면 됩니다. 1억짜리 계약을 5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레버리지, 즉 지렛대입니다. 그런데 지렛대는 양방향으로 작동합니다. 계약이 1억에서 1억 1천으로 오르면 500만 원 투자로 1000만 원을 버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1억에서 9,500만 원으로 5%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손실 500만 원은 고스란히 내 증거금에서 빠져나갑니다. 잔고가 0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장이 더 떨어지면 빚이 생깁니다. 증권사는 자동으로 마진콜을 발동해 추가 증거금을 요구하고 납부하지 못하면 강제 청산으로 포지션을 강제로 팔아버립니다. 급락하는 시장에서 강제 청산이 일어나면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500만 원이 5천만 원 빚이 되는 것. 수학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이렇게 무시무시한 시장이 존재하는 걸까요? 그리고 누가 무슨 목적으로 이 시장을 만들었을까요? 워런 버핏이 금융 대량 살상 무기라고 부른 이 시장의 탄생 비화,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투자자는 선물을 사지 않습니다. 정확히는 그는 파생상품 전체를 금융 대량 살상 무기라고 부르며 거리를 둡니다. 수십 년간 연평균 20% 수익을 낸 전설적인 투자자가 이 시장을 외면하는 이유, 오늘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워런 버핏이 파생상품을 비판한 것은 2002년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서한에서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위험하다고 말한 게 아닙니다. 시한폭탄이자 금융시스템 전체를 날려버릴 수 있는 무기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그의 경고는 현실이 됐습니다. 파생상품에 과도하게 노출된 금융회사들이 연쇄 붕괴하며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거죠. 그런데 평범한 직장인 입장에서 파생상품이 위험하다는 말은 너무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네 빵집을 예로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울 마포의 이 사장님이라는 분이 빵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달 밀가루 1톤을 씁니다. 밀가루 가격이 기당 1,000원이면 월 100만 원인데 국제 밀 가격이 출렁이다 보니 어떤 달은 80만 원, 어떤 달은 140만 원이 들어 수익 예측이 전혀 안 됩니다. 반대편에는 밀 농가 박 사장님이 있습니다. 6개월 뒤에 수확할 밀을 얼마에 팔 수 있을지 몰라 불안합니다. 가격이 오르면 좋지만 폭락하면 빚더미에 앉을 수도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납니다. 6개월 뒤에 기당 1,000원으로 1톤 거래합시다. 이 약속이 바로 선물 계약입니다. 이 사장님은 원가를 확정해 안정적으로 빵값을 정할 수 있고 박 사장님은 수익을 미리 확보할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을 서로 나눠 없앤 겁니다. 이것이 선물의 순수한 탄생 목적입니다. 리스크를 제거하는 보험, 즉 헤징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약속이 종이에 쓰이자 그 종이 자체가 거래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장님도 박 사장님도 아닌 밀가루와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이 가격이 오를 것 같다는 예측만으로 그 계약서를 사고팔기 시작했습니다. 투기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20배 레버리지가 붙자 이 투기는 단순한 도박이 아닌 신용불량을 양산하는 구조로 진화했습니다. 그렇다면 레버리지가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길래 이토록 파괴적인 걸까요? 그리고 원금 전액이 증발하는 정확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숫자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미래를 통제하고 싶어 하는 사람과 미래를 팔아서 지금 당장 안심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물 시장은 이 두 종류의 불안한 인간이 만든 거래소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월가가 아니라 들판에서 시작됩니다. 지금으로부터 수백 년 전, 일본 오사카에서 쌀을 재배하는 농부들은 매년 같은 고민에 시달렸습니다. 가을 수확 때 쌀값이 너무 떨어지면 1년 농사가 허사가 됩니다. 반대로 가을에 쌀값이 폭등하면 쌀을 미리 사뒀어야 하는 상인들은 파산 위기에 몰립니다. 그래서 봄에 미리 가을 쌀값을 정해두는 계약을 만들었습니다. 역사 기록상 최초의 선물 거래입니다. 이 구조를 현대 한국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마포 빵집 이사장님 이야기로 돌아가죠. 이 사장님은 매달 밀가루 1톤, 즉 1000kg이 필요합니다. 현재 끼당 1000원이니 월 1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국제 밀 가격이 30에서 50%씩 출렁이고 있습니다. 매달 밀가루 값이 1,500원으로 오르면 이 사장님은 50만 원을 추가로 써야 합니다. 빵 가격을 그만큼 빠르게 올리지 못하면 그대로 손실입니다. 반대로 800원으로 내리면 경쟁 빵집이 가격을 낮춰 손님을 뺏어갑니다. 어느 쪽이든 불확실성이 경영을 위협합니다. 밀농가 박 사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6개월 뒤 수확을 앞두고 밀 가격이 얼마일지 모릅니다. 비료값, 인건비는 이미 나갔는데 팔 때 가격이 폭락하면 빚만 남습니다. 두 사람이 오늘 악수를 합니다. 6개월 뒤 기당 1,000원에 1톤 거래합시다. 계약서 한 장입니다. 6개월 뒤 밀 가격이 기당 1,400원이 됐다고 해봅시다. 이 사장님은 계약대로 1,000원에 삽니다. 시장가보다 40만 원 싸게 산 겁니다. 박 사장님은 1,400원에 팔 수 있었지만 1,000원에 팔게 됩니다. 40만 원의 기회비용이 생겼죠. 하지만 박 사장님은 괜찮습니다. 6개월 전에 이미 수익을 확정했으니까요. 농사를 망칠 수 있는 불안 없이 씨를 뿌리고 수확하고 계획대로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안정감이 40만 원보다 더 값진 겁니다. 이것이 해증입니다. 이익 극대화가 아니라 손실 가능성을 제거하는 것. 미래의 불확실성을 현재의 확실성과 교환하는 거래입니다. 항공사는 이 방식으로 6에서 12개월치 항공유를 미리 계약합니다. 수출 기업은 환율이 오를 것을 대비해 달러 선물을 팝니다. 농산물 가공업체, 금속 소비 기업, 전력 회사들 모두 같은 이유로 선물 시장을 이용합니다. 이 시장은 본래 실물 경제의 방파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순수한 보험 시스템에 한 가지 기능이 추가됩니다. 레버리지. 그리고 이 순간부터 선물 시장은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계약금 5%만 있으면 20배짜리 판을 흔들 수 있다는 이야기 바로 이어집니다. 5%의 돈으로 100%를 지배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들으면 솔깃합니다. 하지만 거꾸로 5%만 흔들려도 전부 사라진다면? 선물 시장에서 이 수학은 매일 수천 명의 계좌를 0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 선물 한 계약의 규모는 어느 날 기준으로 약 3억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이 계약을 맺으려면 3억 원이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증거금률 약 7에서 10% 정도, 즉 2,100만 원, 3,000만 원 정도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증거금 제도입니다. 계약 전체를 내지 않고도 계약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100만 원으로 3억짜리 계약을 움직이는 것. 이게 레버리지입니다. 약 14배 정도의 레버리지죠. 계약 규모 3억, 증거금 2,100만 원으로 매수 포지션을 잡았다고 해봅시다. 코스피 200 지수가 1% 상승하면 계약 가치가 300만 원 올라갑니다. 내 투자금 2,100만 원 대비 14.3%의 수익입니다. 지수가 2% 오르면 600만 원 수익, 투자금 대비 28.6%입니다. 이게 레버리지의 마법입니다. 그런데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수가 단 1% 하락합니다. 계약 손실은 300만 원입니다. 증거금 2,1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빠집니다. 잔고 1,800만 원. 아직 버틸 수 있습니다. 지수가 5% 하락합니다. 손실 1,500만 원. 잔고 600만 원. 이 시점에서 증권사는 마진콜을 발동합니다. 증거금이 유지증거금 수준 이하로 떨어졌으니 즉시 보충하세요. 은행 알림처럼 문자가 옵니다. 보충하지 않으면 증권사는 강제 청산, 즉 내 포지션을 강제로 팔아버립니다. 문제는 급락하는 장에서 강제 청산이 무더기로 터지면 그 매도 물량이 다시 지수를 끌어내린다는 겁니다. 강제 청산의 연쇄작용, 이것이 급락장을 더 급격하게 만드는 구조적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너무 빠르게 일어납니다. 장중에 갑자기 10% 급락이 발생하면 마진콜 문자를 받고 추가 입금을 하려고 은행 앱을 여는 순간 이미 강제 청산이 끝나 있을 수 있습니다. 시스템은 인간의 반응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원금 초과 손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파락,
즉 장시작과 동시에 10% 이상 폭락하는 상황에서는 강제 청산 가격조차 증거금 아래에서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계좌 잔고를 훌쩍 넘는 빚을 지게 됩니다. 500만 원으로 5천만 원 빚이 되는 구조,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이론으로만 들으면 실감이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기름을 사면 돈을 얹어줬던 역사상 가장 기괴한 그날의 이야기입니다. 기름을 사면 돈을 받습니다. 이 문장이 경제학 교과서에 나온다면 100% 오류입니다. 하지만 2020년 4월 20일 이 문장은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시스템에 의해 도살당했습니다. 2020년 4월 20일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 5월물 선물 가격이 역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합니다. 배럴당 마이너스 37.63달러. 기름을 사면 배럴당 37.63달러를 얹어준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먼저 선물의 특성을 떠올려야 합니다. 원유 선물은 단순한 숫자 게임이 아닙니다. 만기일이 되면 실물을 인도해야 합니다. 5월물 계약의 만기가 4월 21일이었고 만기가 지나면 계약자는 실제 원유를 받아야 했습니다. 문제는 코로나19였습니다. 전 세계가 봉쇄됐습니다. 항공기는 뜨지 않았고 공장은 멈췄으며 자동차는 주차장에 서 있었습니다. 원유 수요가 순식간에 바닥을 쳤습니다. 그러나 산유국들은 계속 기름을 퍼올렸습니다. 저장소는 가득 찼습니다. 미국 오클라호마주 쿠싱의 원유 저장 터미널은 용량의 90%를 넘어섰습니다. 이 상황에서 5월물 선물 만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계약을 들고 있던 사람들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실제 원유를 받을 것이냐, 계약을 처분할 것이냐. 실제 원유를 받는다는 건 수천 배럴을 보관할 탱크를 당장 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미 저장소가 꽉 찬 상황에서 원유 저장 비용 자체가 천문학적으로 치솟았습니다. 원유를 받는 것 자체가 손해였습니다. 그래서 계약자들은 어떤 가격이라도 팔려고 했습니다. 마이너스 10달러, 마이너스 20달러, 마이너스 37달러. 돈을 얹어주더라도 이 계약을 없애야 했습니다. 원유를 받는 비용이 더 컸으니까요. 이 혼란 속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실물 인수 능력이 전혀 없는 개인 투자자들이었습니다. 당시 국내 여러 원유 ETN 상품과 일부 선물 투자자들이 이 상품을 들고 있었습니다. 기름값이 너무 떨어졌으니 곧 반등하겠지라고 생각한 개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냉혹했습니다. 강제 청산이 터졌고 일부 계좌에서는 원금을 넘는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의 일부 증권사들이 그 초과 손실을 투자자에게 청구하면서 법적 분쟁이 수년간 이어졌습니다. 보험으로 태어났던 선물이 시스템도 이해하지 못한 채 들어온 개인들을 어떻게 파멸시키는지 이 사건은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는 세력들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현물 주식시장이 선물시장에 의해 어떻게 조작되는지 지금부터 그 실체를 공개합니다. 주식이 오를 때 여러분은 행복합니다. 하지만 혹시 그 순간 누군가가 여러분의 행복을 미끼로 수조 원을 벌고 있다면요? 선물시장에서는 이 일이 매일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것을 웩더독이라고 부릅니다. 웩더독. 원래 미국 속담에서 온 말입니다. 개가 꼬리를 흔드는 게 정상인데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기이한 상황을 묘사하죠. 금융시장에서 이 말은 선물시장이 현물 주식시장을 흔드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현물이 먼저입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니까 코스피 선물도 오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입니다. 선물 시장이 먼저 움직이고 현물이 따라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선물 시장은 거래 비용이 현물보다 훨씬 낮습니다. 같은 규모의 포지션을 빠르게 구축할 때 선물이 유리합니다. 둘째, 레버리지 때문에 적은 돈으로 큰 방향성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구조를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는 외국인 기관이 이용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나리오를 하나 그려봅시다. 어떤 외국인 기관이 코스피 하락에 크게 베팅하기로 결정합니다. 먼저 코스피 200 선물 매도 포지션을 대규모로 구축합니다. 이것이 핵심 수익 포지션입니다. 선물이 하락할수록 돈을 법니다. 다음 단계로 현물 시장에서 대형주들을 대량 매도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같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연속으로 팔아치웁니다. 이들 종목이 동시에 하락하면 코스피 지수 자체가 내려갑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갑작스러운 하락에 패닉셀을 합니다. 하락이 하락을 부릅니다. 지수는 가파르게 내려갑니다. 그 순간 외국인의 선물 매도 포지션에서는 20배 레버리지로 수익이 폭발합니다. 지수가 3% 하락했는데 선물 수익은 60%가 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현물 매도 손실보다 선물 매도 수익이 수십 배 크면 현물 매도는 비용이 아니라 도구가 됩니다. 현물 시장이 선물 수익을 위한 방아쇠 역할을 하는 거죠. 물론 이 모든 거래가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점이 더 씁쓸합니다. 대규모 자금이 합법적으로 이 구조를 이용할 수 있고 개인 투자자들은 구조 자체를 모른 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웩더독입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들고
몸통은 왜 흔들리는지도 모릅니다. 이 세력들에게는 또 다른 무기가 있습니다. 인간의 반응 속도를 압도하는 기계, 알고리즘입니다. 여러분이 뉴스를 읽는 동안 기계는 이미 어떤 행동을 마쳤을까요? 여러분이 수만 번 쉬는 동안 알고리즘은 수천 번의 거래를 끝냅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냥꾼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매수 호가를 먹잇감으로 보고 있습니다. HFT, High Frequency Trading, 초고빈도 매매입니다. 말 그대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엄청나게 많이 사고 파는 알고리즘 매매 전략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빠를까요? 밀리초가 아닙니다. 마이크로초 단위로 거래합니다. 인간의 눈 깜빡임이 약 150밀리초, 즉 15만 마이크로초라는 것을 감안하면 HFT는 여러분이 눈 한 번 깜빡이는 동안 수천 번의 매매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들이 선물 시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전략은 베이시스 차익 거래입니다. 베이시스란 선물 가격과 현물 가격의 차이입니다. 이론적으로 선물은 현물보다 약간 비싸야 합니다. 만기까지의 금리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이 차이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는 순간 알고리즘이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선물이 갑자기 현물보다 지나치게 비싸지면 알고리즘은 즉시 선물을 팔고 현물을 삽니다. 반대로 선물이 지나치게 싸지면 선물을 사고 현물을 팝니다. 두 가격이 다시 정상으로 수렴하면 차익을 먹습니다. 이 전략 자체는 시장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 효과입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이 선물 대규모 매도를 시작하면 베이시스가 무너집니다. 선물이 현물보다 지나치게 싸지는 겁니다. 이 신호를 감지한 알고리즘들이 동시에 현물 매도 프로그램을 가동합니다. 프로그램 매도라고 부르는 것이 이겁니다. 이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 현물 지수도 급락합니다. 급락은 다시 베이시스를 더 흔들고 또 다른 알고리즘의 매도를 유발합니다. 연쇄 반응입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무 이유 없이 시장이 갑자기 폭락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뉴스를 뒤져봐도 별다른 악재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알고리즘과 프로그램 매매가 만들어내는 이유 없는 급락의 정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들은 단순히 빠른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거래소 서버와 물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 서버를 배치합니다. 코로케이션이라고 합니다. 네트워크 신호가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도달하기 훨씬 전에 이미 거래를 끝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호재 뉴스를 읽고 매수 버튼을 누를 때 알고리즘은 그 뉴스가 공개되기 전 패턴을 감지하고 이미 매도 물량을 쌓아두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매수가 그 물량을 받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아는 상태에서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세력의 덫을 피하는 단 3가지 원칙,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선물 시장의 탄생부터 레버리지의 공포, 역사적 비극 그리고 세력과 알고리즘의 전략까지 모두 봤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력의 덫을 피하는 데 수십 가지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핵심만 정확히 알면 됩니다. 오늘 드리는 3원칙은 복잡한 공식도,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원칙 1. 현물과 선물의 수급 방향을 동시에 체크하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현물을 사고 있다면 대개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선물을 대규모로 팔고 있다면 그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앞서 설명한 웹더독 전략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한국거래소 정보 데이터 시스템에서 매일 선물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외국인이 현물 매수 플러스 선물 매도라면 그것은 함정일 수 있습니다. 현물의 방향과 선물의 방향이 반대라면 경계 신호입니다. 원칙 2. 프로그램 매매와 베이시스 동향을 감시하라. 한국거래소는 프로그램 매매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합니다. 프로그램 매도 금액이 급격히 늘어나는 순간은 알고리즘이 대규모로 현물을 팔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시점에 새로운 매수 포지션을 잡는 것은 역류를 거슬러 헤엄치는 것과 같습니다. 베이시스도 확인하세요. 선물 가격이 현물보다 지나치게 낮은 베이시스 역전 상태가 심화될 때 프로그램 매도가 쏟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신호를 읽으면 최소한 그 파도에 휩쓸리는 것은 피할 수 있습니다. 원칙 3. 내 마녀의 날 등 만기일 캘린더를 반드시 숙지하라. 내 마녀의 날은 주가지수 선물, 주가지수 옵션, 개별 주식 선물, 개별 주식 옵션의 만기가 동시에 겹치는 날입니다. 분기마다 한 번씩 돌아오고 이날은 대규모 포지션 정리와 신규 포지션 구축이 동시에 일어나며 변동성이 극도로 커집니다. 이날 전후 2에서 3일은 예측 불가능한 급등락이 빈번합니다. 선물 고수들도 이 시기에는 포지션을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투자자라면 이 기간에 레버리지 포지션을 과감히 줄이거나 신규 진입을 자제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선물 시장을 이해하는 것과 선물 시장에서 직접 투자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선물 시장의 움직임을 읽어 현물 투자에서 더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데 활용하라는 겁니다.
이 구조를 알면 왜 오늘 이유 없이 내 주식이 폭락했는가를 이해할 수 있고 공포의 패닉세라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력이 덫을 놓는다는 것을 알면 그 덫에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이 전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혼자 알기 아깝다면 선물 때문에 고민하는 지인에게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주변 사람을 덫에서 구하는 일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날카로운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단결성투 결단하고 반드시 이깁시다.